안녕하십니까. 독산어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그 나폴레옹을 꺾어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겨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호적수였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은 같은 동갑내기입니다. 1769년생인데요. 나폴레옹은 1821년까지 살았으니까 52년 동안 살았고, 웰링턴 장군은 1852년까지 살았으니까 83세까지 살았는데요. 출생 연도는 1769년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중에 3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 전략가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을 꺾어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겨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그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웰링턴 장군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웰링턴 장군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국의 번영을 가져왔던 3대 여왕이 계시죠. 1588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서 영국이 해상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그분은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로부터 또한 250년 정도 지난 1800년대, 즉 19세기에는 서세 동점의 시대죠.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나가는 서세 동점의 시기 19세기 1800년대에는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를 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즉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게 되면 5대양 6대주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 중 최소한 한 곳 이상은 항상 해가 떠 있었다 해서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요. 그 시기를 이끌었던 분이 영국을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의 여왕은 1952년에 즉위를 해서 현재까지 70년 6개월가량 영국을 통치하고 있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빅토리아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세 분의 여왕 재위 시절에 영국이 번성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심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장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링턴 공작은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우뚝 섰다. 웰링턴 장군은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찬한 거죠. 군주, 즉 임금이, 국왕이 신뢰를 하는 친구였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준다, 즉 알아준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거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영광인데요. 그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을 19세기에 64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웰링턴 공작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귀족 자기는 5단계로 되어 있죠. 가장 높은 단계가 공작, 그 다음이 후작, 그 다음이 백작, 그 다음이 자작, 그 다음이 남작이지 않습니까? 공후 백자남. 그래서 웰링턴 공작은 최고의 단계인 공작 자기를 받았는데요. 그게 워털루 전투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814년에 영국의 국왕으로부터 공작 자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는 이름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 웰링턴 공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그런 평가를 했고, 웰링턴 공작은 또 나폴레옹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에, 즉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웰링턴 장군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시대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장군은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폴레옹은 최고의 군사 전략가, 유럽을 평정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물론 반대 의견들도 있죠. 독재자다 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를 빛낸 최고의 국가 원수 영웅이 누구냐 라는 여론 설문조사에서 대략 4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 다음에 샤를 마제 대제, 샤를 드골 전 대통령, 태양왕 루이 14세, 이런 분들이 프랑스를 빛낸 위대한 국가 원수로 칭송,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프랑스와 수천 년 동안 앙숙 관계였던 영국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전, 즉 2002년도 영국의 BBC 방송에서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1위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제61대 총리와 또 1951년부터 55년까지 또 63대 총리를 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 6권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이고, 장군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존경받는 분이 1805년 나폴레옹 시대에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장군 중에는 가장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장군 중에서는 넬슨 제독 다음입니다. 그 정도로 넬슨 제독은 웰링턴 장군은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 자신의 호적수인 나폴레옹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나폴레옹은 대단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평가는 좀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까 전제 말씀을 드렸듯이 독재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프랑스 국민들은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나폴레옹 하면 영웅이다 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영웅이죠. 영웅.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영웅인데요. 그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염두에 두고 나폴레옹의 영웅적 모습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영웅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제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는 1804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취임을 하자 베토벤이 자신이 작곡했던 영웅 교향곡의 악보를 찢어버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나폴레옹은 대단한 인물인데요.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링턴 공작은 나중에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61대 영국 총리를 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또 63대 영국 총리까지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요. 그렇듯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도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했습니다. 25대 총리와 28대 총리. 즉 25대 총리는 1828년부터 1830년까지 2년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었던 게 1815년 6월 18일인데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28년 1월부터 1830년 11월까지 2년 10개월 정도 제25대 영국 총리를 했고요. 또 그 총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한 4년 후에 1834년에 다시 제28대 영국 총리를 했는데, 그 28대 영국 총리는 아주 짧습니다. 한 22일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22일 정도 영국의 총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잠실 나들목 주말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자, 여기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웰링턴 공작도 25대 총리와 28대 총리를 했었던 분인데요. 28대 총리를 했던 시점이 183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짧게 22일 동안만 28대 총리를 했고, 28대 총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또 3년 후, 즉 1837년에 드디어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에 즉위를 해서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공작이 두 번째로 총리를 하고 물러난 때로부터 3년 후에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으로 즉위를 해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웰링턴 공작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웰링턴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신하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우뚝 섰다.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 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이런 건데, 바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군주가 신뢰하는 친구였다. 친구라고까지 해버린 거죠. 아무리 귀족 중에 5단계 귀족 중에 최고 등급인 공작이라 할지라도 국왕과는 천지 차이죠. 왕과는 넘버원과는 천지 차이인데, 그 넘버원, 그것도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지금 전 세계 56개국의 영연방 국가가 있는데요. 과거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식민지를 개척했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해방이 됐던 그 나라들이 이제 연맹체를 맺은 게 영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물론 국왕은, 형식상 국왕은 영국의 여왕, 영국의 국왕이 그 56개 영연방 국가의 국가 원수 지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의 총리들이 통치한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가 뭐 영국의 속국이거나 종속된 국가이거나 그렇진 않고 독립된 주권 국가라는 것까지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빅토리아 여왕이 웰링턴 공작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고요. 그 웰링턴 공작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스쿨의 교정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25대와 제28대 영국 총리까지 지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대 영국 총리 한 20여 명이 다 이튼스쿨 출신입니다. 이튼스쿨. 사립 명문 학교가 이튼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이튼스쿨 출신인데요. 웰링턴 공작도 이튼스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이 말은 이튼스쿨은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만 연구하고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동, 체력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학교를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비 리그도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가르치듯이 영국의 이튼스쿨도 굉장히 운동을 이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튼스쿨에서 열심히 체력 단련했던 그런 게 원동력이 돼서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자기가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됐다, 뭐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그 우리 동양에서는 지덕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서양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로크의 교육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교육론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그리고 체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덕체가 아닙니다.
지혜, 학문보다도 체력, 건강이 더 소중하다, 뭐 이런 취지. 즉 운동이 공부보다 더 소중하다. 기본적으로 몸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건가, 뭐 이런 취지의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뭐 그런 취지. 그래서 존 로코의 교육론의 서문에도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로 되어 있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그런 식으로 워털루의 승리는 이턴스쿨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체력 단련을 중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에 대하여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위대한 장군은 나폴레옹이다 라고 격찬할 정도로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워털루 전투 기본적으로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1815년 6월 18일에 지금의 벨기에라는 국가의 남동부 지역에 워털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랑스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했던 게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랑스는 프로이센군을 공격을 해서 프로이센 하면 지금의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 프로이센군을 먼저 공격해서 퇴각을 시켰는데, 그런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은 영국군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각했던 프로이센군이 다시 나타나서 프랑스군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패배를 했던 게 바로 워털루 전투인데요. 그래서 군사 전략가들, 역사가들은 워털루 전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영국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대해서 워털루 전투를 최고의 수비적 전술의 극한을 보여줬던 그 전투다. 그러니까 영국군과 프로이센은 전체적인 흐름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수비를 취하는 형태, 수세적 입장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막아낸 전투였다 보니까 최고의 수비적 전술의 극치를 보여준 게 바로 워털루 전투다라고 역사가들, 군사 전략가들, 전쟁 평론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인 웰링턴 장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웰링턴 장군이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나폴레옹에 관하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만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신호가 이쪽에서 바뀌었습니다. 웰링턴 장군만 높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영국인들도 굉장히 나폴레옹에 관하여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1815년 6월 18일이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4일 후인 6월 22일 날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를 출발해서 영국을 경유해서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유배 출발을 워털루 전투 패배의 일로부터 4일이 지난 1815년 6월 22일에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서 넉 달 후인 1815년 10월 15일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세인트 헬레나는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1900km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입니다.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섬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서쪽으로 19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송되는 과정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먼저 프랑스를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남서부 항구, 플리머스에 잠깐 이제 정박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를 향해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잠깐 정박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23년 동안이나 프랑스를 상대로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1792년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던 연도가 1792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딱 3년이 된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해인 1793년에는 이제 루이 16세마저도 콩코르드 광장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1792년에 단두대에서 처형된 시점으로부터 23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형병군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프랑스 동맹 기간이 23년인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기에 혼란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23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대프랑스 동맹의 주축 국가는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였죠. 합스부르크 왕조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이었던 프란츠 2세가 그 대프랑스 동맹의 중심 역할을 유럽 대륙에서 하고 있었죠. 왜냐? 프란츠 2세는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인 프란츠 2세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됐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당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란츠 2세의 여동생인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했고 섬에서는 영국이 주도를 했어가지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다양한 유럽의 각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게 대프랑스 전쟁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쪽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어마어마. 잠깐만요. 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토요일이어서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가 저쪽으로 좀 가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는 정말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호수입니다. 지금 밑에는 호수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에 서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또 롯데월드타워가 잘 안 보이는구나. 지금 서호 수변무대에 모여있는 인파들,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인파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나뭇가지에 약간 가려있긴 한데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밝은 곳을 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쪽으로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잠깐 저쪽 위로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좀 없는 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위치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관객석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한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다 해서 명칭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영국의 남서부 플리머스 항을 경유해서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로 압송이 되는 과정에 중간 지점인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을 때 유럽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황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압송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주변에 있는 영국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모여 있는 이 인파의
100배는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서호 수변무대나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다 합해 보면 지금 시야에 들어온 인파만 하더라도 한 3,400명은 될 것 같은데요. 이 인파의 한 10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천 명 정도의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나폴레옹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배 갑판에서 좀 모여든 사람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1815년 6월이니까 지금부터 딱 207년 전입니다. 207년 전 1815년 이맘때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 구름대처럼 모여든 인파를 향해서 목례를 했습니다. 목례를 하니까 그 많은 수천 명의 인파들도 답례 차원에서 모자를 다 벗고 신사들은 다 영국 중절모를 썼지 않습니까? 요즘도 영국 신사들 유명하죠. 그래서 그 구름대 같은 인파들의 상당수가 중절모를 쓰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목례를 하자 그 인파들 중에 모자를 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즉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로 1792년부터 181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대프랑스 동맹 전쟁, 나폴레옹을 상대로 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이가 갈릴 텐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목례를 하자 그거에 대해서 답례 차원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답례를 했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영국의 원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폴레옹에 대해서 야유, 욕설, 비방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웰링턴 장군도 나폴레옹에 대하여 높게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평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의 일반 백성들도 국민들도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애의를 갖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로부터 1815년 그로부터 22년 후인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주의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지금의 영연방국가 56개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태양이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즉위한 다음에 그러한 과거의 그 히스토리가, 즉 영국인들이 나폴레옹한테 목례로 답례를 했다, 그것도 모자를 벗어가면서 답례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영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는 적국의 원수였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렇게 목례로서 답례를 하는 것은 영국인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워터루 전투에서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꺾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나폴레옹을 상대로 유럽 전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싸웠는데, 그런데 나폴레옹 적국의 수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과거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을 괴롭게 했던, 고통에 빠지게 했던 나폴레옹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을 빅토리아 여왕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지금까지 제가 빅토리아 여왕이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
또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던 영국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평가했던 말에 관하여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다들 그렇게 그 예의를 갖추냐라고 이제 갖추는지에 관하여 좀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나폴레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20년 4월 1일 날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관한 책을 인문학서적 세 번째 출간작으로 출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생애와 나폴레옹의 그러한 업적에 관하여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 5월 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외롭게 사망을 할 때 52세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민법전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1804년, 즉 그 나폴레옹이 나이 30살 때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즉위할 때 반포했던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죠. 로마법 대전과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 법전, 이 세 개가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나폴레옹 법전이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상륙에서 대륙법계의 기본 체계 역사 히스토리가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나폴레옹의 그 말에 나와 있듯이 나폴레옹은 평생 40번 싸워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지중해의 프랑스령 코르시카에서 하급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었죠. 반면에 웰링턴 장군은 영국의 그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고급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귀족 출신의 자제인데 서로 서열 차이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에서 하급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고, 반면에 웰링턴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고급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1769년 같은 연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5살 때 이제 프랑스의 황제가 바뀝니다. 프랑스의 국왕이죠, 국왕. 프랑스의 국왕이 나폴레옹이 태어날 때는 루이 15세였는데요. 나폴레옹이 5살 때인 1774년에